때는 조선의 상업이 활짝 꽃 피우던 시절, 온갖 물화가 모여드는 한양의 번화한 저작거리였습니다. 그곳에서도 가장 이름 높은 비단 상단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청풍상단이라 불렀습니다. 맑은 바람이라는 이름처럼 고고하고 기품 있는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그 상단의 주인은 나이 20하고도 대여섯을 갓 넘긴 젊은 과부, 연화였습니다. 창백한 달빛 같은 피부에 서리처럼 차가운 눈빛을 지닌 연화는 장사치들 사이에서는 독사보다 무섭고 여우보다 간사해야 살아남는다는 시장 바닥에서 오직 그녀의 위엄 하나만으로 무사내들을 발 아래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고왔으나 그 속에는 서리빨 같은 냉철함이 숨어 있었지요. 김석이, 이번에 들어온 명주 비단의 장부를 이리 가져와 보게. 자네가 올린 장부와 실제 입고량이 한치라도 틀리면 자네 월급에서 필히 제할 것이니 그리 알게. 예, 마님. 바로 확인하여 올리겠습니다. 황행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흑치상단의 그 교활한 흑치놈이 우리 비단길을 몰래 엿보고 있다지요. 그 뱀 같은 놈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니 서해로 들어오는 물길과 의주로 향하는 육로 모두 경계를 2배로 강화하라 이르시오. 이번 물건들은 특히나 귀한 것들이니 파리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마님. 허나 그 흑치 놈이 교역로뿐만 아니라 마님께도 시커먼 속내를 품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난번 연회에서도 어찌나 추파를 던지던지 이 늙은이의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사옵니다. 부디 몸가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더기가 장마들 탐하는 격이지요. 제 분수도 모르는 놈에게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황행수는 상단 일에나 집중하세요. 내 몸은 내가 지킵니다. 대나대 연화는 이렇듯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완벽한 성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육중한 대문이 닫히면 그 넓은 성에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꾸며진 침소는 밤이 되면 휑한 감옥처럼 느껴졌고 수많은 하인들의 부산스러움이 사라진 자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만이 가득했지요. 그럴 때면 연화는 늘 죽은 남편의 유품인 낡은 족자 하나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힘찬 필치로 그려진 산수화 족자. 생전의 남편은 장사 틈틈이 이름 없는 산길을 화폭에 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지요. 언젠가 남편은 이 족자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 눈에는 저작거리의 비단길보다 이 거친 흙길이 더 정겹고 아름답소. 언젠가 이 상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당신 손을 잡고 이 족자에 그려진 길을 따라 유람하고 싶구려. 서방님, 당신은 이 길을 따라 헐헐 날아가셨는데 저는 이 무거운 짐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물은 쌓여만 가는데 밤마다 제 가슴은 한 줌씩 재가 되어 바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도 일이 길기만 하군요. 한편 바로 그 시각, 거대한 한양 땅에 첫발을 내디딘 한 사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진. 평안도 맹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무하고 짐승 잡으며 자란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나 힘이 장사던지 마을 사람들은 저놈 주먹에 맞으면 황소도 골병이 든다며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계집 앞에서는 얼굴부터 붉어지며 말문이 막히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한 곳이 바로 청풍상단이었고 무진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인마님 연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내들 앞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호령하는 그녀의 모습은 무진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위대한 장군보다도 험준한 산맥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발치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저녁, 짐꾼들의 숙소에서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던 동료들이 무진을 놀려댔습니다. 이보게, 무진이, 자네 낮에 우리 마님 보고 침 흘리는 거 내가 다 봤네? 어때? 한양 와서 첫눈에 반해 불었는가? 근데 어쩌나, 자네 같은 촌놈은 우리 마님 눈에 뵈지도 않을 텐데. 우리 마님은 말이야, 정승판서 댁 아드님들이 줄을 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야. 자네 고향에서는 모 계집 홀리는 비방이라도 전해져 내려오는 거 없나?
비방이라니요. 당치도 않으십니다. 그런 건 모르겠고, 저희 맹산 골짜기에는 귀신풀이라는 독한 풀이 있긴 합지요. 워낙 독해서 짐승들도 그 근처엔 잘 안 가는데, 그걸 베어다 말려서 불을 붙이면요. 그 연기가 어찌나 지독한지 사나운 멧돼지나 호랑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쓰러진다 아닙니까? 할아버지께서 그리 가르쳐 주셨지요. 이 사람아, 호랑이 잡을 일 있나? 계집 마음을 잡아야지. 그 풀 태워서 마님 코앞에 들이댈 셈인가? 그러다 뺨만 맞지. 에이, 답답한 지고. 모두가 무진의 촌스러운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훗날 이 보잘것없는 귀신풀과 무진의 순박한 진심이 거대한 상단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 무렵 연화에게 앙심을 품은 흑치상단의 주인 흑치는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앙칼진 계집. 내 정중한 제안을 무시하고 감히 내게 모욕을 주었겠다. 좋다. 내 손에 들어오지 않겠다면 날개가 꺾인 채 내 발 아래 기어오게 만들어 주마. 오늘 밤 주막에 불량매들을 사서 청풍상단으로 보내라. 가서 마음껏 행패를 부리고 그 잘난 여주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라고 이르거라. 공포에 질린 계집만큼 다루기 쉬운 것은 없지. 그날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으스스한 기운이 감도는 때였습니다. 흑치가 보낸 무렵의 대여섯이 술에 잔뜩 취해 청풍상단의 문을 부서져라 두들기며 난입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집 주인이 젊고 예쁜 과부라지. 얼굴 구경이나 하자. 어서 나와서 이 대감들 술 시중이나 들라. 하인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남은 짐들을 정리하던 무진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제 주인을 욕보이는 말에 피가 거꾸로 솟은 무진은 성난 황소처럼 달려나와 무레배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살고 싶으면 당장 물러가거라. 무레배들은 촌뜨기 짐꾼 하나가 나서는 것을 보고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진은 그들이 평생 만나보지 못한 진짜 맹산 호랑이 같은 사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먹만 한 머리통을 가진 놈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 올려 던져버렸고 발길질하는 놈의 다리를 붙잡아 장작개비처럼 휘둘렀습니다. 객주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달려나온 연화의 눈앞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무레배를 집어 던지던 무진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연화가 가장 아끼는 비단들이 쌓여있던 곳으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치익 밤의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비단 찢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연화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넘어진 무진의 소나귀에는 하얀 달빛을 그대로 얼려놓은 듯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비단이 처참하게 찢어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걸백 비단. 나라님께 진상하기 위해 3년을 공들여 짜낸 청풍상단 최고의 보물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정녕 아느냐? 저것은 단순한 비단이 아니다. 달빛 아래에서만 희미하게 매화 문양이 피어오른다는 천하의 단 한 필뿐인 월백 비단이란 말이다. 너는 내 놈의 목숨 10개를 팔아도 갚지 못할 것을 찢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의금부로 끌고 가라. 감히 나라의 진상품을 훼손하였으니 저놈은 물론이고 저놈의 일가 구족을 멸해야 마땅하다. 그 말에 무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야 죽어도 상관없지만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까지 화를 입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허나 이놈의 죄는 이놈에게서 멈춰 주십시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제발 이놈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개처럼 평생을 마님 곁에서 일하여 찢어진 비단 값을 기필코 갚겠나이다. 제발. 연화는 독사처럼 차가운 눈으로 엎드려 비는 무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황행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간청했습니다. 마님,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마님께서 큰 봉변을 당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공과 과를 헤아리시어 부디. 닥치시오. 내 상단의 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내 놈의 그 하찮은 목숨값으로 월백비단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좋다. 정평생을 바쳐 갚겠다 하니 그 진심이 얼마나 가는지 내 직접 지켜봐 주마. 지금부터 너는 내 집의 개다. 내가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우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내 놈의 평생을 저당 잡혀 그 빚을 갚아라. 바로 내 눈앞에서 말이다. 그렇게 무진은 청풍상단의 증권에서 여주인 연화의 발치에 묶인 개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객주의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밤이 되면 연화의 침소 방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녀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깬 연화는 평소보다 더욱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혀 독한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묻어두었던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문밖의 무진을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진아, 들어오너라. 어둠 속에서 촛불에 일렁이는 연화의 모습은 위험 있는 여주인이 아니라 위태롭게 흔들리는 한떨기 꽃과 같았습니다. 마님, 부르셨사옵니까? 너는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리 개처럼 부리는데도 원망스럽지 않단 말이냐? 마님께서 이놈을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옵니다. 그 꾸밈없는 대답에 연화는 그만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 바보 같은 놈, 그러니 내가 사내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덩치만 태산같이 아직 어미젖도 못된 수총각 피가 풀풀 나는구나. 무진아. 마님. 사내가 무엇으로 사내가 되는지 아느냐? 힘. 아니. 재물. 더더욱 아니지. 사내는 여인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사내가 되는 법이다. 여인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고 여인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단 말이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갓난아기 해서 사내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무진의 심장이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지독한 외로움과 술기운, 그리고 이 순박한 사내에 대한 묘한 호기심에 이끌려 스스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 태어난 망아지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 남녀의 은밀하고도 황홀한 법도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난생 처음 겪는 쾌락과 감정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연화의 가르침에 순순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따랐습니다. 그에게 연화는 더 이상 머나먼 하늘의 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가 되었지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밤은 짧고 새벽은 반드시 오는 법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연화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빼고 곤히 잠든 무진의 얼굴을 보고는 지난밤의 일이 해일처럼 밀려와 경악했습니다. 혼잣말, 미쳤구나, 연화. 내가 정녕 미쳤어. 고작 하룻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일개하인 놈을 푼다니. 이것이 알려지면 나는 청풍상단은 끝이다.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때 무진이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 소년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밤새 평안히 주무셨사옵니까?
이제부터 이 무진이가 평생토록 마님의 밤과 낮. 그 순진한 말에 연화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에 흠집을 낼 끔찍한 실수일 뿐이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천한 것. 예. 많이. 꿈은 짧을수록 좋은 법이라 일렀거늘. 지난밤의 일은 굶주린 개에게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준 것과 같다. 내가 베푼 동정이었고 나의 유희였을 뿐이야. 감히 내 놈 따위가 나를 내 여자라도 된 듯이 착각하지 말란 말이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을 매무새하며 궤에서 묵직한 돈주머니 하나를 꺼내 무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철커덕 하고 돈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무진의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내 놈이 하룻밤 내게 바친 정성에 대한 값이다. 천한 사내의 하룻밤은 이 정도면 족하겠지? 이걸 받고 당장 내 집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명을 어길 시, 내 놈은 물론 내 놈의 맹산 총구석 부모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무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벌거벗겨진 몸보다 갈기갈기 찢겨나간 마음이 더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이리도 매정하게 오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태산 같던 사내의 뜨거웠던 하룻밤 꿈은 차가운 아침 햇살 아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로 풋내기 총각의 순정을 짓밟은 연화의 속은 또 오죽했으며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난 무진의 가슴은 또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연화는 스스로 지독한 독을 삼킨 듯 매일 밤을 고통 속에서 뒤척였고 무진은 텅 빈 가슴에 찬바람만 들이치는 부둣가에서 고된 노동으로 시름을 잊으려 애썼지요. 무진을 내쫓은 그날 이후 청풍상단의 여주인 연화는 다시 얼음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가 텅 빈 침소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는지. 그저 하룻밤 유희로 치부했던 풋내기 총각의 우직한 눈빛과 뜨거웠던 체온이 독처럼 온몸에 퍼져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갈 곳 없이 쫓겨난 무진은 한양의 가장 후미진 포구에서 짐꾼 노릇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연화를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혼잣말, 마님. 어찌하여 그리 모진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무언가 큰 실수를 한 것이 틀림없다. 그 높은 곳에 홀로 계신 분인데 혹여 나쁜 놈들이 또 해코지나 하지는 않는지. 그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무진이라는 방패를 잃은 청풍상단의 흑치상단의 흑치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황행수가 상복이라도 입은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연화의 침소문을 거의 부서져라 두들겼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어서 일어나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기에 이 새벽부터 소란이요? 흑치상단의 흑치놈이, 그놈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밤 강화도 앞바다에서 우리 상단의 비단 실은 배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온 뱃사공의 말로는 흑치가 매수한 수적대가 배를 납포하고는 불을 질렀다 하옵니다. 청천벽력,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서해 백길은 청풍상단의 목숨줄과도 같은 교령노였습니다. 연화는 관아와 병조에 사람을 보냈지만 이미 흑치의 검은 돈에 양심을 팔아넘긴 관리들은 해적 소행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객주하는 초상집처럼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거래를 끊겠다 아우성이었고 짐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철옹성 같던 청풍상단이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등불이 꺼진 대청의 연화는 망연자실한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텅 빈 시선은 먼지 쌓인 벽에 걸린 낡은 산수화 족자에 머물러 있었지요. 죽은 남편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
그저 죽은 서방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일 뿐이었던 그 족자 위로 연화의 뜨거운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물방울에 먹물이 살짝 번진 그곳은 족자 속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복잡하게 그려진 맹산의 산줄기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뇌리를 스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회상. 여보, 사람들은 모두 넓고 편한 길만 찾지만 진짜 보물은 이렇듯 험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속에 숨어있는 법이라오. 이 맹산의 샛길은 나만이 아는 길이니 훗날 우리 상단에 아주 요긴하게 쓰일 날이 있을 것이오. 혼잣말, 맹산의 샛길. 맹산이라면 무진이 연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몸종 하나만 데리고 자신의 지위도 체면도 모두 내팽개친 채 무진이 머문다는 한양의 가장 후미진 폭으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허름한 주막에서 몇 날 며칠 만에 마주한 무진은 그새 헬쓱해져 있었지만 연화를 보는 그의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연화는 차마 그의 앞에 다가서지 못하고 황행수를 통해 그를 불러냈습니다. 너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내 고향이 맹산이라 하였으니 물을 것이 있어 왔을 뿐. 그녀는 품에서 산수화 족자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 족자에 그려진 샛길을 아느냐? 길이 험하기로는 지옥과도 같다 들었다. 허나 이 길을 통해 의주까지 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상단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무진은 족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다 뿐이겠습니까?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며 제 발로 수백 번도 더 누볐던 길입니다. 허나 길이 어찌나 험한지 호랑이도 길을 잃는 곳이라. 무진아, 내게는 내게 빚이 있다. 내가 찢었던 월백 비단의 빚 이 길을 뚫어 상단을 구한다면 그 빚을 깨끗이 청산해주마. 무진은 자신을 잡은 연화의 작고 차가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씩 하고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마님, 이 무진이는 빚을 갚으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이 설령 지옥이라도 갈 것입니다. 다만 이 일이 끝나면 다시는 이놈을 내치지 않으시겠다고 약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진은 그 길로 족자를 품에 안고 수십 명의 짐꾼들을 이끌고 맹산의 험준한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풍상단이 맹산의 귀신길을 뚫고 의주와의 교역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풍상단은 다시 기사회생했고 흑치는 길이 날뛰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것이냐? 하늘이 무너져도 뚫을 수 없는 길이라 하였거늘 그 촌뜨기 짐꾼 놈 하나가 내 대업을 망쳐놓았단 말이냐? 좋다. 일이 나온다면 나도 더는 점잖게 놀아줄 수 없지. 첫 번째 계략에 실패한 흑치는 더욱 악랄하고 비열한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역적과 손을 잡고 청풍상단이 영모 자금을 대고 있다는 거짓 밀서를 꾸몄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황행수는 이제 상단의 운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진을 찾아갔습니다. 무진아, 자네밖에는 없네. 지금 마님께선 영모의 수계라는 누명을 쓰고 위군부 도사들이 들이닥치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네? 흑치상단 놈들이 꾸민 짓이 틀림없으니 자네가 그 소굴로 들어가 진짜 영모 밀서를 찾아내야만 하네. 이것은 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일세. 감히 자신의 주인을 역적으로 몰다니. 무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삼엄한 경계를 뚫고 흑치상단의 심장부로 숨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흑치와 역적이 밀서를 주고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숨겨둔 진짜 밀서를 훔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빠져나오던 중 그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밀서를 훔쳤다. 잡아라. 수십 명의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무진을 추격했습니다.
무진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지만 중과부적. 그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자라고 있던 코를 찌르는 독한 향을 풍기는 잡초. 바로 귀신풀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료들에게 놀림받았던 기억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잣말. 그래. 호랑이도 잡는다는 귀신풀이다. 내 놈들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무진은 재빨리 귀신풀을 한 움큼 뜯어 부싯돌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희고 독한 연기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콜로. 아, 이게 무슨 해괴한 냄새야. 눈을 뜰 수가 없네. 추격자들이 독한 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대는 사이, 무진은 구사일생으로 그곳을 빠져나와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의금부 대청은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죄인석에 무릎을 꿇은 채 흐트러짐도 없이 꿋꿋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청풍상단 주인 연하는 듣거라. 그대가 역적 이만수와 내통하며 영모 자금을 댔다는 증자가 명백하다. 어서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흑치는 증인석에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증거로 내민 것은 바로 역적의 서명이 담긴 찢어진 깃발 조각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우연히 저 깃발 조각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저것이 바로 청풍상단에서만 취급하는 최고급 비단이 아니겠습니까? 필히 저 여인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흉계에 가담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판결을 잠시만 멈추어 주시옵소서. 소인, 아랠 것이 있사옵니다. 의금부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바로 황행수였습니다. 그는 판관 앞에 부복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으리. 저 흑치 놈의 말은 새빨간 거짓이옵니다. 저놈이 증거라며 내놓은 깃발 조각을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저 비단은 바로 얼마 전 저희 객주에서 일하던 무진이라는 아이가 실수로 찢었던 월백비단의 나머지 조각이옵니다. 저 월백비단은 달빛 아래에서만 희미하게 드러나는 매화 문양이 특징. 지금 당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비단과 저 조각을 맞춰보면 그 문양이 기가 막히게 이어질 것이옵니다. 저 비단 조각을 훔쳐 이리 함정을 판 것은 바로 저 흑치 놈인 것입니다. 대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관은 즉시 사람을 시켜 청풍상단에서 나머지 월백 비단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2개의 비단 조각이 나란히 놓이고 그 위로 환한 달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2 비단 조각 위로 희미했던 매화 문양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무진이 문 안으로 들어서며 품속의 밀서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이 흑치와 역적 이만수가 주고받은 진짜 밀서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흑치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결국 흑치와 역적 무리들은 모두 체포되어 삼족을 멸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은 연화는 그 길로 의금부 의원실에 누워있는 무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무진을 보자 연화의 얼음 같던 심장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끼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무진아. 어찌 이리 미련하냐. 어찌 이리 바보 같으냐. 나 같은 계집이 무엇이라고 내 목숨까지 버리려 한 것이냐. 제발 눈을 뜨거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무진의 손등 위로 떨어졌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진이 힘겹게 눈을 떠 눈물로 범벅이 된 연화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마님의 고운 얼굴이 다 상합니다.
마님께서 저를 사내로 만들어주신 그날 밤부터 이 무진이의 세상은 오직 마님뿐이었어. 마님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연하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무진의 마른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황행수는 죽은 주인의 유언이라며 내 아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줄 사내, 상단의 재물이 아닌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진정한 사내가 나타나면 그에게 상단의 모든 권한과 내 아내의 남편이 될 자격을 주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보여주며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지요. 순박한 맹산 총각 무진은 청풍상단의 든든한 안주인이 되었고 얼음 공주 같던 연하는 그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봄눈처럼 따뜻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청풍상단을 차지한 것은 촌뜨기 사내가 아니라 맹산 호랑이 같은 사내를 제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하는 천하의 둘도 없는 대단한 여장부라고 말입니다. 결국 사내를 만드는 것은 하룻밤의 기술이 아니라 한평생을 건 우직한 진심이었고 여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 역시 천만금의 재물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순정이라는 것을